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네, 라이브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반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이 수시 전형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정시가 수시보다 좀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 좀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역시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 예.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더욱이 이 교육 문제라는 거는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모든 정권이 다 머리를 싸매고 매달렸지만 정답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쾌도난마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는 좋으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시 위주로 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그건 뭐 우리가 이미 정시를 수시로 그 전환할 때 비율을 늘릴 때 다 나왔던 논란이에요. 뭐냐.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 죽기 살기로. 이런 교육은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움이 안 되고 교육 그 선진화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 선발 방식으로서 한 것인데 그 부작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을 과연 이렇게 쾌도난마처럼 한마디로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갖고 이렇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시정연설에서는 거의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차원으로 정시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오늘 그 발언을 보면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냐면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한정이 됐어요. 대상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 사실은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죠. 학종에 대해서 13개 대학인가를 상대로 서울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13개 대학인가를 상대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11월 중에 이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맞춰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정시 상향 조정이 아니라 핀셋으로 그러니까 일부에 한정을 해가지고 부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의 어떤 내용을 미세 조정을 한 것 같다. 지금 이 발언만 놓고 본다면 예. 일단 요 점이 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좀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한번 다시 좀 전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난 결국 시정연설 때보다 그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네. 이전 수석은 이게 지난 시정 연설보다 한 발 더 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약간 아니, 역효 저는 같다고 이제 봐야 뭐 시정 연설 때 하신 말씀과 뭐 그 맥락과 궤는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인데 예. 사실은 오늘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유은혜 그 교육부총리가 제일 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육부 패싱이었거든요. 뭐냐? 지난번에 그 이 대통령께서 그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신 직후에도 교육부에서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 확정되지 않았다. 비율 이를테면 정시와 수시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그 이 정부 지금 저 초기에 그 저 인수위 과정에서 인수위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어쨌건 인수위 역할을 했던 그 이 기구에서 내놨던 안이 뭐냐면 뭐 대선 공약도 그렇지만 그 수시를 아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냐? 우선은 그 수능 절대 평가를 함으로써 수능의 어떤 그 말하는 비중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뭐 발표에 있었지만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 뭐냐면 그 이 말하자면 암기 위주의 그런 그 획일적 교육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학교 교육을 그 활성화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수시의 문제가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완하자는 뜻에서 보완해 갖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이를테면 지금 정상적인 그 수시 입학 과정은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는데 저 학부형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수능과 수시가 잘 결합된 것인데 지금 벌어졌던 우리 사안 수시의 문제가 제일 그 극단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례가 뭐냐면 말은 죄송하지만 우리 또 그 조국 전 장관 사례는 뭐냐면 가장 고액-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일반화하면 안 문제는 된다. 벗어나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인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종의 부작용이 정시를 상향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착오일 수 있다. 저는 일단 저 개인적인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함정이 있어요. 수능에 그러니까 성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성적은 객관적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성적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 학종과 정시 중에서 뭐가 더 좋습니까 하면 정시가 더 높게 나와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부유층일수록 정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고 서울대에서 지금 그 신입생 갖고 분석을 해보면 정시를 했을 때 강남 상구 학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네. 것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불공정성, 금수저냐 흑수저냐에 따라서 이게 성적으로 귀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시가 대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학종은 선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차라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황인식의 차라고 보고요. 저는 하나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대로 청와대가 미세 조정에 들어갔다면 저는 그건 다행스러운 움직임이다. 네. 일단 이 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이 있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치고 나왔냐면 정책위 의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예 그 정시 반영 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우리는 당론으로 정했고 이걸 법률 개정을 통해서 못 박을 것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자,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지적이 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예, 정치권의 추가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전 수석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고요. 이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도 저희가 수시가 저 해답이냐 뭐 정시가 해답이냐 어떤 대답도 없다. 정답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정착돼가는 방향을 잘 보완해서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시 중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드러났던 아예 수능을 무시한 수시 이런 건 제가 보기엔 다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수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모 대학 무슨 과를 지원하면은 그 수능의 기준이 있다고요. 뭐를 다 2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든가 그 위에 이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이나 여러 가지 학종부 그다음에 그런 걸 보고 이제 평가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보완해서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나쁜 게요. 특히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혼선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벌써
두 번, 세 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면 학부모와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서 그럼 하란 말이냐. 알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시 수능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지금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서 만세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 왜냐? 그거는 그냥 죽기 살기로 자관 암기식 해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스펙 맞춰갖고 딱 거기 맞춰 공부하기 제일 쉬운 데가 사실은 수능이거든요. 오히려 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확대하면은 서울의 유수한 대학 들어오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제일 나쁜데 마지막으로 그 자유한국당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감히 얘기하는데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 검토도 안 해보고 저 정시를 50%로 늘리겠다는 그런 황당한 자유한국당과 포퓰리즘 알겠습니다. 비판받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요, 오늘 이제 교육관계 장관 회의 주제 이전에도 지난 16일에는 법무부 차관을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검찰 법무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다음 날에는 경제장관 회의를 또 주재했었고요. 경제에서 교육까지 그다음에 현장 민생 현장까지 계속 두루두루 이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 국정과제에 조속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 아니냐 이제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어떤 성격을 띠는 선거예요. 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은 총선의 판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지금부터 어떤 행보를 그을 것인가? 이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는 정치적 과제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은 조국 국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수사를 검찰에 맡기고 국정에 그러니까 집중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민생도 좀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그 정책 대안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논외로 치고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국민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건 어찌 본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그러니까 행보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절박한 행보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그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점 하나. 거기다가 지금 법무장관이 공석이라고 하는 점 하나. 예.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 특수성을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예.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만기칠남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기칠남이라는 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맥락이 그러니까 만기칠남이라는 부정적인 게 더 강하다고 봐야 바로 될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기칠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옛날에 제왕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국정을 다 챙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 평가는 없어요. 네. 행위에 대한 묘사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만기칠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너무 미주알 고주알 콩나라 감나라 하는 거고 꼭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어떤 인식이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만기칠남이라고 굳이 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아니 아무도 만기칠남이라고 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대통령이 이런 그 민생 현장 그다음에 그 국민의 삶이나 안보를 챙기는 거는 노출되면 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비판이 됐든 어떤 객관적 평가가 됐든 만기칠남인 것만은 맞고 왜냐 그동안에 이런 그 행보를 잘 안 하시다가 갑자기 10개월 만에 경제장관 대책회의, 그다음에 임기 후 처음 그 교육장관 대책회의, 그다음에 제일 이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컸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무장관이 없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법무차관이랑 검찰국장 불러서 그 사진이 보여주는 모습, 그거는 제가 보기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외람되지만 청와대 참모였으면 절대로 그런 사진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게 아주 전근대적인 대통령이 불러다 놓고 3명. 그리고 그게 검찰의 말하자면 감찰 기능 강화가 그 대통령이 법무장관 차관 불러서 지시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더 큰 틀에서
공정의 가치, 그다음에 우리 인권 수사의 어떤 방향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 모르죠. 그거는 사실은 민정비서관이 검찰국장 불러다가 얘기하고 당신 내가 해서 발표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가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기칠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하신 절박성까지 인정해요. 그러나 임기 지금 중반을 넘어가면 사실은 임기 전반에 쌓은 거를 이제부터 수확하는 시기예요. 지금 사실은 발동이 늦게 걸렸다. 그동안에. 그러나 왜 그런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청취에 몰두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 예. 2년 반 동안 적폐청산 수사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예, 국민들 앞에. 그 말씀 하나만 예.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갖고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지시를 했어야 되느냐라고는 지적은 직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깔려 있는 더 간접적이면서 근본적인 메시지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퇴 직전에 법무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퇴를 했어요. 자, 여기서 개혁의 어떤 뭐 사령탑이 뭐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추진을 하다가 그 빠져버려서 공석이 된 상태에서 혹시 그러면 좌표를 잃어버릴 가능성, 그다음에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대통령이 이걸 직접 챙기니까 흔들림 없이 계속 가라라고 하는 어떤 격려, 이런 어떤 간접의 메시지를 깔았다라고 본다면 굳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이 예. 점을 좀 추가로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요, 민생의 주요 이슈 현장을 그 뭐 청와대 안에서든 아니면 뭐 바깥의 민생 현장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가 좀 달리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국 정국이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요. 이제 끝났다는 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대통령의 그 지지율,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늘도 이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대통령의 지지도는 좀 상승하고 있는 거 나왔고요. 또 전에 그 어제도 나왔던 자료에 이어서 좀 두 자료의 어떤 약간 추세 경향성은 좀 읽힐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상승 추세로 돌아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9%로 떨어졌죠. 이래서 이제 대선 때 득표율보다 이제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비상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41%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2%포인트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갔고,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도가 45.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주 대비 그러니까 0.4%포인트 정도 오른 것.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반대로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이 두 조사에서 2 내지 3%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반전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가 이제 사실은 주된 관심사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지금 행보, 이것이 그러면 여론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이제 추가로 나올 자료도 좀 들여다 보면 좀 더 그 경향성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뒷받침이 될 것 아니 같군요. 뭐 우리가 이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라는 게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나,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 증권시장 얘기할 때 증권이죠? 아니 바닥에 내려갔다가 이제 조국 그 어떤 정국이 좀 정리되니까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니까 앞으로 이게 다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 횡보로 갈지 또 다시 내려갈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저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이건 체감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통계 수치로도 다 나와 있지만 대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미 금융위기 닥치지도 않았는데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정책을 쓰고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체감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그걸 우리 외부적인 어떤 뭐 미중 갈등이나 이런 것만 돌리기에는 참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내용적으로 이미 그 레임덕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좋은 뜻으로 하는 것도 레임덕 재촉하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라크 파병이나 FTA 하니까 진보 계층에서 반발한 것처럼 지금 당장 지금 수능 확대하자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서잖아요. 52시간 탄력 근로제 확대하자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니 지금 민생이 문제고 저쪽으로 가자니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이런 모순을 지금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뭐냐면 큰 틀에서 진짜 어떤 그 국정 운영의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전 국민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까지처럼 자기 지지계층만 보고 가도 이제는
그런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제가- 없다. 예.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자, 싶은 일단 거예요. 레임덕은 그 정권적 불행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불행이죠. 레임덕이 빨리 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이 국력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만 예.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갤럽이 39% 포인트가 나왔을 때 정밀 분석의 결과가 나와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 조사기관이 한국갤럽이 발표한 내용을 인용을 해드리는데 자 지지율이 빠졌는데 왜 빠졌는가? 그러면 지지율이 그러니까 크게 하락한 큰 폭으로 하락한 쪽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호남, 그다음에 세대로는 30대.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 지지 기반에서 하락폭이 제일 컸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그러면 핵심적 지지 기반에서 하락폭이 컸는가를 보니까 조국 장관 사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나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그러니까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를 가지고 봤더니 유일하게 조국 장관 사퇴를 부정적으로 본 층이 어디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한 층에서만 부정응답이 절반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지지층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예.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요 점을 하나를 좀 함께 봐야 될 것 예, 같고 알겠습니다. 민생 행보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도층이나 다른 층에 대한 어필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가 한 가지 짚고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반환점의 지지율로서 절대 높은 거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2년차 3분기에 44%, 2년차 4분기에 47%였어요. 똑같은 갤럽 조사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년차 3분기에 40%, 4분기에 43%였어요. 이거는 그 객관적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일부 뭐 핵심 지지 계층이 좀 떠받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저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절박성을 오히려- 이해합니다. 예, 조국 그러니까, 요인에 예. 비하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알겠어요. 본인이 초래한 거지 무슨 알겠- 국민이 두- 초래한 아니,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 이제 이준수의 말했던 그 조사치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확인해 보고요. 네. 그 만약에 수치에 오차가 있으면 저희가 뭐 아니, 다음 제가-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해 외우고 드리겠습니다. 다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